네,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상적인 당무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용산과의 갈등 봉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초 오늘 당 사무처를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충남 서천의 한 시장에서 화재가 있었고 이 화재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먼저 화재 현장 방문으로 일정을 바꾼 이 부분 좀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업무를 계속 지속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사무처, 국회, 그다음에 당사,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새해 인사 겸해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과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당 업무에 충실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충남 서천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추운 날씨에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오전에 일찍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화재 진압 최선을 다하고 혹시 인명이 있으면은 좀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관심사를 크게 표명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발맞춰서 민생 현장으로 가는 게 조금 대통령 뜻에 이렇게 소극적 응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슬픔과 어려움의 민생 현장으로 가서 본인이 돌보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사태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번 사퇴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논란이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게 봉합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전면적으로 비화될 것이냐 한 2, 3일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오늘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것,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부분의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대립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론가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과 기자들도 잘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볼 땐 사실 자신들의 삶의 문제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이분들이 대립을 하고 사퇴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언론의 해설을 들어도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건데 이때 가장 안 좋은 게 가장 안 좋은 어떤 여론 형성이 되는 방법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만 한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 민생의 현장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명 피해가 없다고는 해도 얼마나 큰 재산상의 어떤 피해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이런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뭔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가 당정의 어떤 힘겨루기 이런 맥락을 떠나서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이런 맥락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서로의 갈등과는 별개의 어떤 행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점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심전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천 논란도 그렇고 사태와 관련해서 좀 입장이 어긋난다고 해야 될까요? 둘이 입장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공천 논란을 살펴보면 한 위원장 측에서는 원희룡 장관과 김영률 비대위원의 출마와 관련해서 이미 당 지도부와 이야기를 나눈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사퇴와 관련해서도 사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퇴라는 단어를 먼저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서로 간에
이게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돼서 서로 오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해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논란이 된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공천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울시 신년 인사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곧 앞으로 총선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한동훈 당으로 만들겠다는 간접적 의사표시였고 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총선 출마자들이 이제는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줄세우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스스로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공천 준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했다. 이런 이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 해명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거냐, 요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라든지 큰 선거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총선 관련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관위가 꾸려져 있는데 공관위가 그 제시하고 있는 공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도록 당헌 당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런 그 김경률 씨 뭐 공천 문제라든지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밀하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번 천명한 바와 같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명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총선 전략이라든지 총선 공천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내부와 상의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인 정영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오버한 것 같다.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총선 공천 관련해서는 본인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런 공천 갈등이 사실은 총선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자기 해명 내지는 변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사안을 두고 입장이 참 달라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사실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마지막 윤핵관이다 이렇게 언론은 부르는 이철규 의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날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에다가 이렇게 신년 인사에서 마포을에 출마한다라는 이 어떤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하는 과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지도부와 논의를 했는데 그걸 왜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줄세우기라고 하느냐, 왜 사천이라고 하느냐, 이미 공유한 사실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그러면 이제 이 공천관리위원이기도 하고 또 인재영입위원장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도 하니까 진행자가 물어봤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아마도 이건 이제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느 정도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마포을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해서 뭔가 붐업을 시켜보는 뭐 그런 정도의 논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짠하고 뭔가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를 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호기롭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 공유를 했던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자리를 굳이 만들어서 이 논란을 만든 것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숙함은 맞죠. 그런데 저는 좀 이러한 논란도 사실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경일 비대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정치권에 와서 이 선거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또 합리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가 좀 이 거칠게 다뤄서 이 문제 다뤄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분명히 당에 맞춘 절차에 따라서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다 주도하는 것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이 없다.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와가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당신은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낼 문제인가. 그래서 언론이 그런 이유가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뭔가 대통령실과 다른 어떤 그런 뉘앙스를 언론과 국민에게 주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 표출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정도까지 놓고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단지 이게 지도부와 공유를 했다 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게 진실공방이다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가 4월 총선 이후까지다라고 이제 못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향후 거취 전망을 두고 참 당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당에서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의원들 여러 명이 연명하여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나올 경우에 과연 정치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 뿌리가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하는 뭐 의원들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요. 예. 비대위원장이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당대표는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비대위원장 내지는 비대위의 종료 사유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버티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래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물러나서 집에 가버리면 예. 아무것도 아닌 예, 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버틸 것이다, 아니다, 버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예. 계속 버티고 본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의 공식적으로 사퇴 요청을 받았는데 예. 본인이 거절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음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 같고 다만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예. 사퇴 요구를 했는데 버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퇴를 시킬 거냐 그 수단과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 이제 뭐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 즉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고 버티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압력이나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국민의힘 내에 친윤석열 대통령 친한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집단 서명을 통해서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총선을 지금 78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내에 있는 친윤 그룹들이 이렇게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정당 지지율도 조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필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선거 전략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왜? 강을 건널 때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강물에 빠질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유의미한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할 거고 정은 정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궁군 신신 부부 자자, 즉 왕은 왕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하면 되는 거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아들은 아들 역할을 하면 되는데,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본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공천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당을 운영하는 것을 철저히 잘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요청 사항이 담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론이 봉합이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사퇴론을 제기하면서 전면적으로 갈 거냐, 뭐 이런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역할은 대통령이 지금 뭔가 입장을 좀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제 오늘 뭐 아무래도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정할 거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아직 메시지가 안 나오는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당에서 지금 상당히 그게 지도력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당을 좀 비상사태에서 좀 수습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모셔오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비상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고, 그래서 당의 구성원들이 이 비대위원장 모셔왔지만 이게 뭔가 이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을 비상사태에서 구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당원 당규상의 근거가 있든 없든 그 비대위원장은 물러나는 것이 맞죠. 이 제가 말씀드린 형식 논리를 적용을 하면 만약에 당내에서 의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떤 당정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막 지난 과거처럼 막 이렇게 본물 터진 듯이 막 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총선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없으면 우리가 무슨 무기를 들고 지금 선거를 치를 것이냐,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문제를 앞에 두고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아무리 대통령의 의사가 이렇다라고 해도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정도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의사가 버티고 뭐 어떻고 요걸 떠나서 물러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되고, 두 번째 정치적 맥락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치적 맥락이라는 거는 가령 용산에서 그냥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의 맥락이 지금 이제 어떤 용산의 부당한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된다면, 국민들이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버티는 것이 맞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동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어떤 신뢰 관계라든가 정치적인 동반자적 관계, 이런 것을 근본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끝끝내 당신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는 어려운 관계일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인 것인데, 어제 오늘의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설득이라든가 그저께까지는 상당히 이제 경로해 있는 것으로 아마도 이제 파악이 됐는데 상당히 설득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면은 양쪽이 상당히 지금 봉합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지금 입장이 좀 격차가 줄어든 것 같고, 아마도 이번 국면은 봉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후의 입장차가 전혀 없을 거냐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봉합을 위해서 상당히 서로 입장차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갈등의 기폭제라고 해야 될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뚜아네트로 비유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과는 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뭐 싸늘했거든요. 사실 관련해서 여권 일부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사퇴함으로써 이 갈등의 봉합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사과도 했고,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난 주말에 이제 뭐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은 자신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통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사과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용산 대통령실하고 지금 이제 갈등 국면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나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국면인 것인데 여기다가 대고 예를 들면 당내 친윤계라고 하는 이런 의원들이랄지 또는 대통령실이 이 정도는 안 된다. 김경일 비대위원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두 발 물러나야 되고 세 발 물러나야 되고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나까지 사퇴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대응을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많이 봤지만 방어를 할 때 그냥 버티는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반격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사퇴를 사실상 얘기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사퇴를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이 공개한 게 아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공개를 했죠.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경일 비대위원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봉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요구를 하면 오히려 지금 상황 풀기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도 좀 봉합을 하려면 덮어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친윤계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가 되거든요. 의원총회도 이제 열리지 않았고 TK 의원 모임들도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그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김기현 전 대표를 사퇴시킬 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본인의 의사 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공천이라는 굉장한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으로 힘을 몰아가기가 상당히 당내에서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과 앞으로 미래의 권력될 가능성이 많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 어느 쪽이 사실은 자기에게 공천에 유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아직은 판단을 못하고 있고 중간에 어정쩡한 좀 입장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친 윤석열 의원 그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좀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총선 출마자들은 이제 총선 공천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평론가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인재영입위원장 공동으로 맡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의사소통에 좀 오해가 있었다. 이 오해가 풀리면은 본인은 수습되고 봉합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오해를 어떻게 풀 거냐, 그다음 이제 봉합을 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전략적 방향에 대해 가지고 양측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총선 전략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 공격을 하다가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선거 전략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천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다음에 장차관했던 사람들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 받기를 원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가 중심으로 공천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공천과 선거 전략에 있어서 큰 마찰과 갈등이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임시 봉합적인 갈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선거 전략과 공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좀 소통 협의 채널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런 소통과 협의 채널 구축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도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명백한 당무 개입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사퇴 쇼로도 한동훈 봉합 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법적 조치가 뭐 가능한 부분입니까? 근데 지금 이제 명확하게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네. 근거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저런 언론의 해석과 그다음에 언론이 이제 전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에 불과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해라라고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냐. 지금 대통령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그럼 나에 대한 뭐 지지와 신뢰를 좀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사퇴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했더니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다더라. 대통령실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뭐를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냐는 좀 애매해지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 같다. 법적인 조치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당의 대표를 예를 들면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 언론 표현으로는 뭐 찍어내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지금 여당의 이런 분열상이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뭐랄까요? 언론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꽃놀이패처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용산하고 나름대로 이제 봉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봉합의 결과물은 뭐일 거냐면 더 이상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과 같은 강도로도 잘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봉합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과 같은 강도로 또 얘기하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민주당은 지적을 하면서 지금 또 특검법 재의결 국면이 또 올 거죠, 이제. 그 상황을 나름대로는 꽃놀이패로 갖고 가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용산 입장에서는 잘 계산을 해서 정무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지 지금 이런 거 갖고 이런 식으로 이 파워 게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 그 정청래 최고위원은 또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약속 대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치적인 음모로 뭐 한동훈 띄우기의 목적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속 대련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을 정확하게 띄우고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1987년 6.29 선언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확 띄우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에서 보자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크게 뜨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3년 남아있는 쉽게 말해서 권력이 10% 살아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때 6.29 선언은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거를 허락하면서 국민들 지지를 얻어냈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 수용이라든지 이런 결론이 아직 안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약속대련 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나 또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이런 거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할 고도의 기획 능력이나 또 실행 능력이 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띄우기 위한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거는 본인이 견제용으로 만약에 범여권이 단합해가지고 한동훈 띄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견제용으로 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이 대기업 출신의 거물급 경제인들을 나란히 영입을 했거든요. 어떠한 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한 걸까요? 국민의힘은 이제 삼성전자의 고동진 전 사장 영입했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 평소에 아이폰을 쓰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뭐 비밀번호도 길고 보안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그 뭐 핸드폰을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는 자신의 아이폰으로 사진 찍지 않고 이제 특별히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을 꺼내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연출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공영훈 사장 영입해가지고
역시 이제 어떤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어떤 영입 인사 이런 것들은 이런 사례들은 뭔가 자기 편을 뭐 좀 충원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이 강하게 되는 그런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인들을 영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뭔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먹거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는 어떤 정치 세력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좀 이렇게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지만 민주당은 운동권 특권 정치 아니냐. 저 운동권을 공천하고 그게 되느니 마느니 하는 정당하고 우린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뭐 운동권끼리 싸우는 뭐 그런 정당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혁신 경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비전 이런 거 얘기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들을 살려가는 그러한 정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좀 표출하고 싶었을 텐데 저는 이런 모든 어떤 미래적인 것들이 다 기업인 영입으로만 사실은 또 표출되는 것도 우리 사회에 또 안타까운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도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출생 공약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또 나란히 여야가 영입을 했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예, 뭐 원래 정당은 스스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인재 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총선 때마다 뭐 인재 영입 경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분야가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이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장했던 분들을 영입했는데 영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입한 이 인재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을 좀 이렇게 정당 속에서 경제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청년의 미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공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플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이제 고동진 전 사장은 원래 63, 그다음 공영훈 전 사장은 이제 60인데 대부분 뭐 회사에서는 이제 은퇴를 한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어떤 개인적인 사심보다는 좀 사회 기여, 봉사, 공헌 활동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 조금 새로운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조금 이상적인 역할 이런 걸 좀 해주면은 아무래도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 비례대표죠. 이수진 의원이 서울 서대문갑 이 지역구를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로 성남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어요. 지금 여기가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윤영찬 의원은 굉장히 좀 불쾌하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어떤 배경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명분이 없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의원인데 애초에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만은 서대문 갑에 나가기로 했으면은 이제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지역구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한번 정치인이 어쨌든 그 지역구를 정했다라는 거는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금배지를 달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정치 활동을 가질 것이냐를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준에 놓고 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성남 중원구에 지금 이수진 의원이 별다른 연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윤영찬 의원이 원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 3인방이 나가서 지금 미래대연합을 만든 상황인데 같이 행보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접고 거기에 남았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것을 두고 또 윤영찬 의원더러 배신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일부 원외에서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편승하기 위해서 이 지역구에 가서 원래는 현근택 변호사가 여기서 준비를 하다가 지난번에 여러 논란 때문에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 맥락 그대로 윤영찬 의원과 한번 경쟁해 보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수진 의원 본인에게는 나름대로의 좋은 수일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나름대로 제갈공명의 무슨 뭐 비단 주머니일 수는 있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진정성이 있는 정치냐, 어떤 명분이 있는 정치냐, 이게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가 민주당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해되는 것의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출마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출마를 왜 하며 거기서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갑자기 서울 서대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경기도 성남으로 옮긴다. 그리고 그 명분이 뭐 누구를 떨어뜨리겠다. 이게 정치인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당내에 보면은 친명이냐, 또 비명이냐, 반명이냐, 그래서 누구는 출마하라, 누구는 출마하지 말라, 또 누가 출마하는 지역에는 자객으로 친문 누구누구가 출마한다, 이런 내용들이,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거든요. 그동안에 뭐 호남 지역에 친명 뭐 22명의 출마자들이 있다. 또 비명, 반명을 자객 공천하기 위한, 컷오프하기 위한 뭐 35명의 명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또 최근에도 보면은 친 이재명계인 정치인들의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들, 장관 한 사람들 불출마하라라.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친문들이 출마하는 지역에 자객 출마라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인지, 어떤 직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우리가 공천이라 그럽니다. 객관성과 투명성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사천이 아닌 정말 공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 내용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정권을 심판하는 데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공언한 대로 좀 그 역할이 원활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에 위성정당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민주당의 이제 자매정당으로 비례정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의석 확보하려는 전략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정치를 이제 희화화하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정당을 창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으로 이름을 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 정치인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사에 뭔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당을 창당하고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라도 다른 이름을 해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믿어줄 것인데 정치검찰 해체당으로 하면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것은 나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 당으로 알리고 싶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돈봉투 전당대회 논란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보여서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평론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말로 검찰을 바꾸고 싶으면은 정치검찰 해체당이 아니라 뭐 검찰개혁당이라든지 사법개혁당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지금 정당법, 정치자금법, 또 뇌물죄로 구속 기소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동안에 국회의원 5번 했습니다. 인천시장도 했습니다. 여당의 민주당의 대표도 했습니다. 586 정치인의 대표주자로서 그동안에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환갑이 넘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면서 좀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은퇴하고 후배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맡기겠다. 이런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